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콤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주인장 황윤기입니다. 자, 연휴를 쉬고 와서 그런지 월요일 같은 수요일을 맞게 됐는데요. 수요일의 비급살롱에는 사업자 분들을 위한 내용들로 알차게 채워가고 있죠. 자, 오늘 내용은 제가 미리 살짝 봤는데 더욱더 재미나고 요긴한 정보들로 채워오셨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이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비급살롱에 찾아오실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알려주실 전문가님들 모셔봤습니다. 오늘의 비급과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비급살롱을 빛내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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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비급살롱 최초로 이렇게 인사 주신 분들이 없었는데 자, 텐션에서 느껴지시죠? 오늘 내용 재밌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비급, 아니죠. 오늘의 비급 본격적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왜 재밌느냐? 바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속 그리고 증여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다들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골머리도 많이 앓고 계시고요.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내 자녀에게 최대한 좀 손실 없이 어떻게 하면은 잘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은 좀 사업자 분들을 위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의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서우 전문가님, 상속세, 증여세 정확히 단어 뜻이 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증여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나 자산가들이 뭐 충분히 알고 있으실 내용이라서 단어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상속 증여라 하면 언젠가는 일어나는 일이게 됩니다.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상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사망하기 전에 어떤 자산을 갖다가 준다 그랬을 때는 증여라는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평생 살기 안타깝게도 평생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속과 증여는 언젠가는 해결에 대한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고서 간단하게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간략한 좀 비교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공통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부를 이전하는 점에서 공통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발생 시점인 거죠.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 때 이때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번 방송에서 이제 계속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잠깐 먼저 좀 언급을 좀 하자면 이제 공제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납부할 재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안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증여세 같은 경우는 거죠. 사망하기 전에 내가 자산을 증여를 해줄 때 직계 존비소 기준 5천만 원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과세 기준을 봤을 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상각한 나머지가 과세 기준이 되는 거고,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모두 과세 기준을 하게 됩니다. 자, 특징으로 보게 되면은 상속세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포함해서 상속세가 부과가 되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그 단일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좀 정리를 하자면은 시점의 차이인 거죠. 사망했을 때는 상속세라는 게 발생이 되는 것이고, 생전에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항목과 절세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방송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리고 사전 증여 같은 경우는요, 상속세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뭐니 해도 큰 특징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 사망을 전후로 하는 시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중점인 것 같고, 증여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 자녀가 결혼할 때 많이들 증여를 하시죠. 이런 것들로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상현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더 자세하게 말씀 주신다라고 하는데 상속세, 증여세 저희가 좀 더 알아야 하는 자세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세는 상속 자산 전체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증여세라고 하면은 1인당 받는 증여에 대한 세금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데 두 세금 모두 누진세율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고 세율은 50%까지 적용이 되고요. 화면에 표와 같습니다. 네, 1억부터 30억 초과에 대한 세율 구간들이 나와 있죠. 네, 여기 낯선 이제 단어들이 있으실 텐데 누진공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누진세는 소득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발생 세금 또한 구간의 단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진공제를 적용시켜서 세금을 감면시켜주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1억 원 이하는 세율이 10%, 그다음에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1억을 증여했을 때는 우리가 발생되는 세금이 10%이니까 1,000만 원인 거고요. 1억에서 5억까지는 20%, 누진공제는 1,000만 원이죠. 5억을 증여를 받았을 때는 이제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빼고 9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것이고요.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구간입니다. 누진공제는 6천만 원이고 10억을 증여받았다 했을 때는 30%인 3억이 세금으로 나와야 하지만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빼서 2억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구간이고요.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 원. 네, 30억을 증여받았다 했을 경우에는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빼고 약 1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이 되고요. 30억 초과 부분, 네, 대망의 50%네요. 누진공제액이 4억 6천만 원이고요. 50억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50%니까 25억의 세금이 나와야 하는데 누진공제에 4억 6천만 원을 뺐더니 약 2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표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50%가 되네요. 30억 초과면. 너무 많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 이전이라는 점과 세율이 같지만 과세 방식과 공제 부분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상속인들이 연대납부에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공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공제의 경우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부부간에는 6억,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직계 좀비속 간에는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인 경우 1,000만 원이 공제되는데 이 공제액은 10년 동안 합산이 됩니다. 저희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이 공제 부분이겠죠. 공제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공제가 좀 덜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공제라는 뜻은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소득공제, 세액공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증여재산에서 혹은 상속재산에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공제는 크게 보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며 그 금액은 5억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기본 5억부터 30억까지인데요. 그 한도액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상속액까지인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에 따른 공제액은 증여보다 훨씬 크고요. 추가되는 공제가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세 방식과 공제 방식의 차이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증여세가 유리한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공제까지도 또 짚어주셨죠. 일단 시점의 차이가 좀 크겠죠. 사망 전에 증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사망 이후에 상속을 하는 건지 그렇지만 이 시점은 분명히 우리가 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 납부세액에 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시점이니까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산취득세 도입, 인적공제 개편 등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여 각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하여 세부담의 형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상속인별로 공제를 적용하므로 인적 공제의 효과를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부분도 함께 논의 중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뭔가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좀 이제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노력 중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직은 논의 중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법안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유산세, 유산취득세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단어가 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매번 접하는 단어들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례가 있어줘야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 그 유산 취득세 방식이 채택되지 전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개정할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그 앞에 이제 그 PPT 화면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은 2024년 그 세법 개정안과 과세 표줄 및 세율 반영에 의해서 15억을 3명이 균등으로 상속을 하는 상황에서 가정을 해서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현행인 거죠. 유산세 방식으로 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총액 과액은 15억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세율은 40%로 약 6억 원의 세금이 발생이 되고 수증자에 따라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는 각 한 명당 1억씩 과세가 되므로 총 합산 세액이 3억 정도가 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유산세 방식의 6억 원보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했을 경우 대략 한 3억 원 가까이 절세할 수 있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상속하는 가정 중에서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으로 내려가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법인의 지분 상속 시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고 상장 주식처럼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 시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충적 평가가 뭐예요? 네, 자료를 보시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한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표님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이 발생했을 때에 부담해야 할 상속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표님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회사를 설립하면서 액면가 5천 원 혹은 10,000원 정도로 주식을 발행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십 년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회사는 성장을 거듭해 왔고요. 이익이 많이 나거나 자산이 증가하면서 회사의 가치 또한 증가하였을 겁니다. 이는 즉 주식의 가치가 더 이상 액면가 수준인 5만 원,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 그 이상도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면 결국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어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회사를 매각하기도 하고요. 최악의 상황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물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 세무서입니다. 청사는 평범한 관공서 건물과는 달리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원래는 기존의 예식장으로 사용했던 건물인데 당시 갑작스럽게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던 건물 소유주가 세금을 낼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예식장을 포함한 건물 2곳을 물납 형식으로 납부를 했고 이에 업무 공간이 부족한 영등포 세무서가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미리 상속세를 준비하지 못해 현금 대신에 부동산이나 채권 형태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상속세 납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자산을 처분해야 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좀 가슴 아픈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길거리에서 뭔가 이 관공서 건물 같지 않은데 독특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좀 그런 사례일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속세 때문에 건물을 대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까지 매각을 해야 한다니까 이 상속세 문제를 정말 긴밀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부터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사실 이 사망 전에 이미 증여를 하는 게 좀 무조건적으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결국에는 뭐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언제 자산을 어떻게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상속세 공제, 일괄 공제, 상속세의 경우인 거죠. 이제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죠. 그때는 일괄 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최도 한도가 6억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 이후에 증여받는 공제액이 높다 보니까는 이랬을 경우에는 세금의 차이가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괄 공제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전 증여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음 표를 보시고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전 증여를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생전에 나누어서 증여를 하기 때문에 누진세를 회피해서 세부담을 당연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속 같은 경우는 사망이 개시된 시점이기 때문에 조율할 수가 없는 반면에 증여 시점은 내가 증여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죠.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등 증여세는 수준자 기준으로 공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사전에 증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자산 가치가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는 대표적인 부동산이라든지 유가증권 등 이런 것들은 미리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세금을 최소화해가지고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증여하시는 것도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생전에 재산을 분배를 해야지만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점도 물론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생전과 생후에 어쨌든 그 증여세 부담이 좀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사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공제가 작아서 실효세율이 상속세보다 높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괜찮은데 요새 9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리 재산을 물려줬다가 나중에 노후의 생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부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사전 증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이 개시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사망 10년 이전까지죠. 이때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추가적인 세금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권 상실이라고 해서 자산을 넘긴 후에 통제권 상실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부모님이 자산이 많으면 자녀분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자산이 많으면 그럼 듣죠. 듣죠. 네. 근데 자산이 부모님이 없으면 없어졌으면 이제 좀 말이 안 들으면 그쵸. 너무 좀 못된 거 아닐까요? 서글프죠. 네. 그렇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부모님께서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인 거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증여를 했는데 이번엔 반대의 경우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리 증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는 오히려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이 된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또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사전 증여는 절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전체 자산 현황, 수증자의 수, 그리고 예상되는 세율 및 세금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전 증여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실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김상현 전문가님, 사전 증여의 핵심 3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최대 장점인 3가지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의 한도가 활용이 가능한가? 두 번째는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사전 증여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상속세 과세 표준에서 분리가 가능한가?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 증여는 상속세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 화면의 표를 보시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제 증여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활용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배우자 간, 부부 간의 증여는 6억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부인에게 6억, 부인이 남편에게 6억. 그러면 합산하면 12억에 대한 효과를 세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어른이 자녀나 손주들에게 줄 때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 그다음에 24년도 1월부터 혼인과 출산 공제가 1억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맞아요. 합산하시면 최대 1억 5천 정도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다음에 직계 비속에서 직계 존속, 네, 자녀가 내 부모에게 돈을 줄 때는 10년에 5천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그 밑에 기타 친척에게는 10년에 1천만 원 정도씩의 공제가 있기 때문에 10년에 발생되는 이 비과세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증여세까지 지금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같이 좀 이 움직이는 자산의 경우는 오르면 장점이 되고, 그러니까 증여를 한 이후에 오르면 장점이 되고 내려가면 단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예상할 수가 좀 없는 부분일 것 거죠. 같아서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자, 쭉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또 집중을 하면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사례를 통해서 또 알아보면 조금 더 저희가 체감이 되겠죠. 어떤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네, 실제 사례로 제 고객님께서 10억 정도의 되는 상가를 증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상가가 10억 정도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고객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 4, 5년 정도 그 계획이 미뤄지게 되었고요. 그 사이 부동산 가치가 14억 원 정도로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더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산,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자산은 빨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절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주식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부동산도 사실 언제 들어가느냐 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런 내용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자산 가치가 이제 급변하게 되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유가증권을 포함해서 부동산, 비상장 주식, 그리고 이제 가업의 지분과 같은 경우는 시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상속세를 좀 회피하거나 저렴하게 내기 위해서 시가보다 낮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국세청이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추징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증여를 고려하는 신자분들께 약간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전에 전문가에게 자산 평가를 받아 내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꼭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증여 공제 한도 계산 후에 증여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이 됩니다. 즉 상속인, 자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까지, 상속인이 아닌 자,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5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이 됩니다. 결국 주어진 시간 내에서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하는 게 상속세 절세 전략의 핵심이고요. 또 많은 대표님들이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상속인이 아닌 자,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을 포함해서 미리 증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고 증여 자산을 임대 수익이나 금융 재투자를 통해 관리하여 부모 세대의 자산을 자녀 세대로 승계하는 것이 사전 증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아마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들 역시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자산가의 상속 준비인데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말씀드리면 제목은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산 100억이 10억이 되는 마법. 따단. 빠밤. 감사합니다. 저주 같은데요? 네. 마법이 아니고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현금보다 부동산이 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가 되어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은 6개월 이내에 매매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이라든지 요즘 이제 조금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로 매매가 형성이 될 수 있지만 100억 정도 되는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매매가 된다. 그런 이제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세금을 내지 못하면 경매나 혹은 공매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100억짜리를 기준으로 저희가 공제 금액을 일괄 공제 5억과 부공제 5억을 합산해서 10억을 공제받는 걸로 보고요. 100억에서 10억을 뺐더니 과세 표준이 그러면 90억이 되겠죠. 90억에 대한 세금 50%를 계산했더니 45억이 나옵니다. 45억에 대한 세금 이걸 내셔야 되는데 이 돈을 준비하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갔다. 자, 그러면 낙찰률을 60%로 한번 저희가 책정해 봤습니다. 60%면 60억의 낙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45억을 빼게 되면 남아있는 금액이 15억입니다. 세상에. 100억짜리가 순식간에 15억이 되는 마법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낙찰률이 50%면 어떻게 될까요? 50억에 낙찰된 게 이제 45억에 대한 세금을 빼면 결과적으로는 5억만 남는 야. 이러한 마법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세 자릿수가 한 자릿수가 돼버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네. 이 B급 살롱이니까 제가 전해드린다고 하면 네. 옛날에 국세청 공무원들이 강남 대로변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중에 머리 되신 분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죠. 뭘까요? 어차피 저 건물들 다 우리 건데. 어머나. 네. 어머, 지금 뭔가 건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아까 짚어주신 거 보면은 이 경공매로 넘어가면서 이 세 자릿수의 이 100억대의 이 부동산이 한 자릿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경매 쪽으로 안 넘어가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사전 준비가 제일 중요한데 나라는 그래서 이제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시스템인데 증여세는 최대 5년, 상속세는 최대 10년 동안 이제 분할 납부가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할부이니까 금융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법정이자 2.9%의 이자가 적용이 되죠. 납세 담보를 이제 제공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상속 자산으로 받은 담보를 제공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세금보다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야 상속 담보가 이제 제공이 가능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예시로 100억짜리를 10억 공제받고 발생된 세금이 45억이라고 치면 원금 45억을 저희가 10년 동안 120개월로 나누어 보니까 월 3,750만 원의 원금을 상환하셔야 되고 1년에 4억 5천만 원을 상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자를 보시게 되면 45억의 2.9% 연으로 1억 3,05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시는데 요걸 합쳐봤습니다. 1년 동안 5억 8,050만 원에 대한 원금을 나누기 12개월로 했더니 월 4,800만 원씩 상환을 하면 네, 이게 연부연납이 가능하다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네.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은데, 그러니까 월 5천만 원을 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천만 원까지 한 달에 5천만 원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되나요? 맞나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시고요. 많지 않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제 이런 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말 이 좀 전략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좀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진짜 궁금하긴 한데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예시로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살 때 저희가 현금으로 모든 걸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끼고 사실 텐데 그럼 대출 원금을 갚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런 질문이 또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내가 팔고 나서 상속하는 게 좋냐 아니면 상속하고 자녀들이 파는 게 좋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취득한 건물가가 그 예시입니다. 30억이라고 하고 현재 매매가는 한 100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30억에 산 건물을 100억에 판매했을 때는 양도의 차익이
70억 원이라는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매매가 되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최고 세율 한 50% 정도 가정하고요. 발생되는 세금이 35억 정도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100억 중에 35억의 세금을 냈으니까 제가 이게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은 6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걸 잘 지키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억을 공제받고 세율이 50%인 27.5억의 세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발생된 세금 자체만 보면 63억 5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시는 거고 옆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을 상속 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속세 최대 50%죠. 100억 상속 시 이제 10억 공제되시고 90억에 대해서 과표가 생기니까 여기에 50%를 계산하면 45억이 세금으로 발생이 되시는 거고요. 감사하게 예시니까요. 100억에 상속받은 자산을 100억에 잘 팔았습니다. 양도의 차익이 없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손실, 세금은 약 45억으로 끝낼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결과적으로 따지면 상속하고 자녀들이 매매하는 것들을 선택하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세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부동산은 매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만한 부동산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없는데도 좀 배가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속 후에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나 절반 이상이냐, 절반 이하냐 그렇게 좀 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30억 이상의 자산을 좀 증여를 해주려고 하면은 이 반 정도의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절대 피하지 못하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승희 전문가님, 만약에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또 뭔가 세금 전략이 좀 다를까요? 네, 요즘 가족법인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가족법인이 부모님 세대의 부를 자녀 세대로 이전하는데 절세 전략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녀법인에 대한 초과 배당을 활용해서 법인의 이익을 자녀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잘 안 들으시면 비자발적 애국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비자발적 애국자요. 네, 세금 많이 내실 겁니다. 어. 네. 자, 그러면 초과 배당의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과 배당이란 법인의 주주가 자신이 가진 지분율보다 높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경우에 지분 비율을 초과해서 받는 배당 금액을 초과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쁜 용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실제로 가능한 영역의 용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초과 배당. 지금 부동산 자산가 이야기에서 법인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로 넘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초과 배당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상법상에서 배당은 원래 주주가 가진 지분율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과 배당은 상법상의 균등 배당의 원칙에서 벗어난 배당 방법입니다.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이 있는데요. 그 지분율이 아버지가 90%, 자녀가 10%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2억 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하면 그 지분율에 따라 아버지는 90%인 1억 8천만 원, 그리고 자녀는 10%인 2천만 원을 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소득을 더 몰아주기 위해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고 전체 배당금 2억 중에서 1억 2천만 원을 자녀에게 배당하고 아버지는 8천만 원만 배당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때 자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에 대한 배당금 2천만 원을 초과해서 받게 되는 이 1억 원이 세법에서 말하는 초과 배당이 됩니다. 사실상 아버지에게 가야 할 배당금 1억 원이 자녀에게 지급됨으로써 그 부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원래는 아버지가 1억 원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고 다시 자녀가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를 부담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이 방법이 맞는데요. 사실 이 방법이 2021년 이전까지는 중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초과 배당에 대해 소득세만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 소득세와 증여세 중에 큰 금액만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세금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보니 개인에 대한 초과 배당이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1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세와 증여세가 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개인에 대한 초과 배당이 절세 측면에서 활용도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열심히 말씀해 주신 초과 배당이 사실 지금은 하나도 활용할 수가 없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괜히 알았네요. 뭔가 아셨던 분들은 좀 배 아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과 배당이라는 전략은 없어졌으니까 분명히 다른 전략에 좀 대체를 해주고 있을 텐데 그 다른 전략은 뭘까요? 네. 아까 그 초과 배당을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는 그 절세 효과가 없어졌지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인에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정 법인에 대한 초과 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의 주주에게 초과 배당을 하는 겁니다. 먼저 특정 법인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가족법인과 자녀법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해가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이제 자녀라는 개인에게 증여를 하는 이야기다라고 했다면 지금 법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개인이 법인으로 갑자기 탈바꿈이 되지는 않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 자녀 명의로 한 법인을 따로 세워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법인을 새로 세워서 기존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법인에 증여를 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좀 전에 사례에서 자녀 개인 대신에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녀 법인이 배당을 받는 경우에 자녀 법인은 배당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배당을 받은 자녀 법인의 주주인 자녀가 간접적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보고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를 합니다. 이것을 증여의제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장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증여의제의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억 원까지는 증여의제에 의한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주주 한 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법인의 주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법인인 자녀법인의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없이 최대 효과를 누리면서 부의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법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과세표준 2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1억 2천만 원의 9%, 1,080만 원만 법인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법인세는 소득세나 증여세에 비해 세율도 낮지만 10년간 누적 합산되어 과세되는 증여세와 달리 누적 합산되지 않고 매년 납부하면 끝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중간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억 원까지는 증여 의제에 의한 세금이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1억 원 이상의 증여가 나타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한 명일 때는 1억 원이지만 네. 자녀가 여러 2명이라면 1억씩 1억씩, 3명이라면 1억, 1억, 1억 이렇게 자녀의 구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효과는 점점 극대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다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께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겠네요. 네, 그렇고요. 만약에 자녀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고 또 이 부부에 자녀들이 있다면 다 같이 주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까 손자, 손녀까지 네, 챙길 수가 맞습니다. 있는 방법이겠네요. 요거 좀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장점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네.
수입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이라는 제도입니다. 말부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법인이 아버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아버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 이익잉여금은 이미 아버지 법인에서 법인세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그 배당금에 대해 또 자녀 법인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복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이 받은 배당 금액, 지분율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익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입니다. 말부터 너무 어렵죠? 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녀 법인이 아버지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일 경우 30%, 2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여기 조금 잘못됐는데 80%, 50% 이상일 경우에는 100% 입금 불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다만 배당받는 법인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입금 불산입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자녀 법인의 지분율이 1%만 되더라도 2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 중 30%인 3,600만 원이 과세되는 금액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 금액을 제외한 8,400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만약 자녀 법인의 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수익금에서 100% 제외되니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초과 배당이 좀 사라졌고 이제는 입금 불산입이라는 전략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장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비급 살롱을 진행을 하면서 배웠던 건 정말 장점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이 입금 불산입 역시 그럴 것 같은데 이 입금 불산입을 하게 됐을 때 좀 유의를 해야 할 점들, 단점들은 없을까요? 네, 특정 법인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초과 배당에 대한 활용을 하실 때는 장점도 있지만 반드시 유의사항도 있으십니다. 네, 특정 법인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수립하실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시는 상황인데요. 세법에서는 특정 법인의 이익을 증여하는 형태를 크게 4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각 거래 유형별로 1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 이익을 합산해서 1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법인에 대한 초과 배당을 전략을 검토하실 때는 합산되는 거래 유형이나 합산 기간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들기 전에 저도 유의사항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법인세는 없지만 그 법인에 축적되는 잉여금을 개인화할 경우에는 대표님의 소득세나 배당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대표님의 소득 구조를 잘 짜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고객 중에 부동산 비율이 높은 법인이 있었는데요. 여느 법인과 다르지 않게 회사의 지분을 대표님이 80%, 배우자분이 10%, 그리고 자녀 3명이 1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치만 250억 정도로 평가되어서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 3분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하고 자녀분 지분과 대표님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일부를 자녀 법인에 양도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하였고요. 이를 기준으로 아버지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자녀 법인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세 50억 원을 절세할 수 있었고요. 아버지 법인의 이익을 자녀 법인에 초과 배당하여 증여세 절세뿐만 아니라 자녀 법인의 운영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법인의 증여의제 1억 원은 일반 증여와 다르게 1년만 합산되니 앞으로의 사후 관리를 통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특정 법인 초과 배당을 활용한 부의 이전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소한 내용 하나를 놓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모르는 분들이 잘못 시도를 했다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가님과 좀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서우 전문가님, 그러면은 좀 추가로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법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더 있나요? 참고적으로 팁을 말씀을 드리면 그 부동산을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현물을 갖다가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자산가인 그 이제 부모가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이 법인이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법인의 소유가 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갖다가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인 자체를 증여를 하는 거죠.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의 가중치를 더 가지고 기업 그 주식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기업이 사업을 운영을 하던 중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면서 적자 지속을 이어갈 때 이 주식의 가치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10억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서 이 7억 원대로 좀 떨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부동산 10억을 현물로 증여하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이제 주식 평가를 통해서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대략 한 7억 원 정도로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있는 부동산을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증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다가 양도할 때는 이 법인에서는 취등록세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세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출을 실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채권 기간인 거죠. 그럼 이 회사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이 채권 기간인 거죠. 대출을 해준 채권 기간이 이 부채 상환에 압박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100억 자산을 가진 대표가 법인 설립 후에 지분을 증여한 사례에서 약 15억 원의 세금을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실질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즉 그 법인이 단순 페이퍼 컴퍼니에 그친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 아니고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고 실질 운영 내용이 좀 있어줘야겠습니다. 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조금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말고도 세무조사를 좀 안 받을 수 있으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한 50분 가까이 방송을 해오시다 보니까는 제가 뭐 얘기를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형식적인 법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회계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실제로 잘 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어야지 그냥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 된다. 요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를 이제 법인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서 가상의 이런 법인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다른 관점으로 넘어가서요. 지금까지는 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분의 입장에서 계속 봤던 것 같은데 받는 분들, 이 자녀의 입장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받으시는 분들의 좀 고민이랄지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네, 그럼요. 항상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세금 부담이 첫 번째로 제일 크다는 거죠. 유산이 클수록 세금의 부담도 많아지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이 부족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제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세금은 상속을 포기하는 이제 사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사유 중에 하나는 형제 간의 분쟁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상속인이 사망 전에 뭐 병간호라든지 요양을 또 도와드렸다든지 동거하면서 상당 기간 모셨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분쟁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전에 유언장 작성이라든지 특정인에 대해서 사전 증여를 미리미리 해놓으셨다라고 하면 유류분 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 대부분이 상속인과의 교류가 상당 기간 없다가 갑자기 사망 후에 나타나서 상속분을 주장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사건인데 그 연예인 고 구하라 씨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부모가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다가 상속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었었죠. 양육의 의무를 저버려 놓고 관리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때 그 권리를 주장하다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행히 2021년도에 민법 구하라법이 통과되면서 피상속인에 대한 직계 존속의 부양 의무 불이행이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이 되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 부양을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잃을 수 있다라는 판결을 통해 논란이 잠식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번 방송을 통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는 살아계실 때 서로 잘하자.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상속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서우 전문가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 지금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상속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혹시 좀 알아둬야 할 부분들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방송의 이제 한 90% 정도는 이제 상속하는 이제 과정이라든지 사전 단계라든지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김상현 전문가님께서 얘기한 것에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업을 하시는 많은 대표님들, 특히 이제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사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근데 은퇴 전에 기업에 부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뭐 법인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 이 부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대표자가 사망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법인의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법인의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채 부분도 참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 그리고 증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배운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이렇게 증여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말씀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들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이나 일반적인 상황에 모두 다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